두 척의 항공모함이 같은 바다에 집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6년 2월 페르시아만입니다. 협상 테이블은 비었고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전쟁 대신 석유 개발권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 최대 규모의 무력 앞에서 돈으로 답하려 했을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핵포기인지 아니면 정권 그 자체인지의 간극 속에 전쟁과 평화의 분기점이 숨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대치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6년 2월 28일) 백악관은 짧은 성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함선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와 에이브러햄 링컨. 포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추진 항모이고 링컨은 니미츠급의 노련한 전력입니다. 두 항모가 같은 작전 해역에 동시 배치된 것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절반쯤 되는 좁은 해협. 그 양쪽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포진한 셈입니다. 항모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는 KC-46 공중급유기 20대가 착륙했습니다. 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2배 이상 늘려주는 존재입니다. 이 급유기들이 배치됐다는 것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필수 인력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외교관들이 짐을 싸는 장면은 협상 결렬보다 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호르샤르4 대함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깁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어느 것이든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란 해군의 고속정 수십 척도 연안 기지에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측 모두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상장의 침묵과 페르시아만의 굉음 사이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결이 단순한 압박인지 아니면 실제 작전 개시의 전 단계인지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이 해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에서 보면 좁은 물길에 불과합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서울 도심에서 거리의 2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목을 통과하는 것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입니다. 매일 유조선 수십 척이 이 해협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합니다. 해협의 북쪽은 이란 영토입니다. 남쪽에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자리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자국 해안선의 연장이자 최후의 협상 카드입니다.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의 원유 수출이 동시에 막힙니다. 산유국들에게는 숨통이고 수입국들에게는 생명선인 셈입니다. 한국은 이 생명선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정유 공장이 멈추고 정유 공장이 멈추면 주유소 가격이 치솟습니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당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그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는 어렵지만 부분적 교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뢰 살포, 고속정 기습, 대한미사일 위협만으로도 보험료가 치솟고 유조선 운항이 위축됩니다. 실제 침몰이 없어도 공포만으로 시장은 반응합니다. 미국이 이 해역에 항모 두 척을 배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협 통제권을 확보하면 이란의 마지막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원유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란 역시 수십 년간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해협을 둘러싼 지리적 조건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면서도 불리합니다. 좁은 수로는 방어하기 쉽지만 공격받기도 쉽습니다. 이 물리적 제약 위에서 군사력과 외교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최대 규모의 전력을 집결시켰을까요?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는 항공모함 4척이 집결했고 지상군 15만 명이 쿠웨이트 국경에 대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규모의 전력이 다시 이 해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의 구성을 보면 작전 의도가 드러납니다. 항모 한 척에는 F-30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슈퍼호넷 70여 대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여러 척이 호위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까지 합치면 전투기 150대 이상,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백 발이 즉시 투사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중 전력은 더 두텁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는 F-22 랩터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랩터는 미 공군의 제공권 장악용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레이더 시설과 지휘소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벤구리온에 착륙한 KCC-46 급유기들은 이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을 서울에서 도쿄까지 거리의 3배 이상으로 늘려줍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화력이면 이란 전역의 방공망을 이틀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방공망이 개전 48시간 만에 붕괴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체계는 이라크보다 정교하지만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능력도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이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사거리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4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모두 사정권 아닙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양측 모두 전쟁의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협상은 결렬됐을까요? 이란이 마지막에 내민 제안을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협상 결렬 직전, 이란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권을 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제재에 막혀 개발되지 못한 유전과 가스전이 즐비합니다. 이란 협상단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거래의 언어를 알고 이익 앞에서 유연해지는 인물입니다. 핵 프로그램 일부를 동결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접근이 물밑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유전이 아니라 체제의 변화다. 핵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란 정권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한 달 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이 맥락을 설명합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마두로는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는 같은 방식을 좌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협상을 통한 핵 합의가 아니라 압박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목표입니다. 미국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넘어섭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100%를 초과했습니다.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호르무즈 봉쇄의 위협도 예전만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동맹국들은 다르지만 미국 본토만 놓고 보면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이란은 돈으로 문제를 풀려 했고 미국은 판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이 전략적 불일치가 협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이라크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 사망자는 개전 첫 달에 140명이었습니다. 전쟁 전체로는 4,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인구가 2배 많고 영토는 4배 넓습니다. 산악지형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해 지상전이 어렵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군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규군 외에 민병대 조직인 바시즈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이 쏟아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가 공격받고 홍해 항로가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경제적 충격도 즉각적입니다. 개전 첫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가격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경우 원유 수입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면 물류비가 치솟고 물가 전반이 요동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인플레이션 충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방부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란 전면전은 최소 6개월,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점령이 아닌 타격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고 점령을 시도하면 이라크의 악몽이 반복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과반수는 또 다른 중동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딜레마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지만 이란이 버티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항모 두 척의 집결은 협박인 동시에 족쇄이기도 합니다. 물러서면 신뢰를 잃고 나아가면 수렁에 빠집니다. 그 사이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서울에 직결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해협이 막히면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석 달 남짓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보험료 급등에 대비한 해운업계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각국 대사관에 교민보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의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에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 수출 이후 K방산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위협이 커질수록 걸프 국가들의 방산 수요는 늘어납니다. 지난해 중동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다변화도 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과 LNG 수입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아프리카, 남미 원유 도입도 검토 대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 확대가 에너지 안보의 해법으로 떠오릅니다. 외교적 균형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란과도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란에는 한국 기업들의 동결 자금 수조 원이 묶여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자금의 운명도 불투명해집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과제입니다. 한국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셈법으로 호르무즈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들여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도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이란은 중국에게 전략적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란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 사용됐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에 전투기 기술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러시안 밀착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유가 상승의 수혜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원유 가격이 치솟고 러시아의 재정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수십 년간 검토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은 이스라엘에게 기회입니다. 단독 행동보다 미국과 공조할 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주시하면서 자체 작전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걸프 아랍국들은 이란을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자국 영토가 전장이 됩니다. 이란 미사일이 두바이의 고층 빌딩이나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이란과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 합의가 전쟁 앞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위기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와중에 중동마저 불안해지면 타격이 큽니다. 브뤼셀은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 교차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예고된 열흘의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먼저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전명은 유다의 방패, 테헤란, 이스파한, 곰, 카라지, 케르만샤이란 전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테헤란 도심에서는 짙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미 테헤란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사업장을 폐쇄했습니다. 방공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렸습니다. 미국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CNN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작지 않은 공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집결했던 항모 2척, 요르단과 카타르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마침내 작전 내천에 투입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2일 전쟁 이후 8개월 만에 직접 충돌입니다. 이란의 대응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혁명 수비대는 보복을 예고했고 호르무즈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공습이 제한적 타격에 그칠지 몇 주간 지속될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핵시설뿐 아니라 이란의 국가 기반 시설 전체를 겨냥하는 광범위한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일한 대사관이 이미 일주일 전 출국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의 시계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